나에게 암이 찾아온다면이란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김상 원장님 흰선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네. 예, 마이크 이겼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여기 부일여성대학에 저를 부족하지만 강사로 초대해 주신 부산일보 안병길 사장님과 또 부산일보사에 많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 여기 이 자리는 제가 뭐 지금 초면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사실은 저희 이제 그동안 많은 친분을 가진 한우분들도 와 계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암이라는 이 무거운 주제로 그래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또 귀한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제가 12여 년 넘게 암 환자들을 치료를 해왔습니다. 제가 주로 담당하는 맡은 분야는 여성들의 암, 유방암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제가 몇몇 생각나는 사례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자 30세 환자가 있었습니다. 2006년에 유방암으로 진단을 받았죠. 30세면 굉장히 젊은 나이 아닙니까? 유방암 2기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했고 항암 치료 또 여러 가지 치료들을 했는데 단 6개월 만에 재발이 됐습니다. 그 이분이 채 1년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제가 마음이 아팠고 또 이렇게 암이 빨리 진행될 수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여기면서 안타까워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40세 여자분 유방암 1기로 2007년 수술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수술하고 또 항암 치료하고 현재까지 아무 일 없이 다 무사히 잘 살아 계십니다. 또 여자 65세 환자분 계십니다. 2008년에 유방암 1기로 수술을 했더랬습니다. 그때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했는데 2008년, 2006년 이때는 제가 마더즈 병원에 있지 않고 세계로 병원에 있었던 때죠. 했는데 2012년에 뼈전이가 왔습니다. 그래서 뼈전이가 이렇게 오게 되면 병기가 4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항암 치료를 하게 됐고 그랬더니 병소 부위가 완전히 또 없어졌어요. 관해됐단 말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살다가 또 2014년에 또 암이 폐로 갔어요. 그러면 또 항암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항암 치료를 한다고 그게 완전히 없어지냐면 또 조금 남아있고 그렇게 가지고 살다가 꾸역꾸역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항암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최근 또 항암 치료 결과에 의하면 또 폐에 있는 것이 거의 또 없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70살이 넘었죠. 이분이 수술하고 4년은 특별한 일 없이 살다가 지내왔고 2012년부터 또 지금까지 한 4년은 암을 가진 채로 살고 계십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50세 여자분인데 2010년에 난소암을 수술했던 병력이 계세요. 그러다가 난소암으로 항암 치료를 쭉 하시다가 2012년에 유방암 3기가 발견이 됐어요. 난소암, 유방암이 같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와서 양쪽 가슴에 유방암이 다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계속 해 오시다가 난소암이 계속 속에서 재발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발성으로 많이 전이가 갔고
힘들지만 이렇게 그래도 열심히 살면서 생을 이어오시다가 안타깝게 지난 또 봄에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65세 여자분 2008년에 유방암 연기로 수술을 하고, 연기는 수술만 하고 항암 치료를 안 하거든요. 수술만 하고 지금까지 무사히 잘 살아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런 사례들을 볼 때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 암이라는 것이, 제가 담당한 유방암이라는 것이 보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과거에는 암이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주로 오는 걸로 알았는데 불과 30세에도 올 수 있다. 그리고 또 치료가 되기도 하고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예. 암 환자 통계를 보면 제가 올해 갑상선암을 수술한 젊은 아이로 제일 어린 아이가 20살 아가씨였습니다. 20살. 아주 젊은 나이에 20살 있었고 또 19살도 있었습니다. 유방암으로 제가 가장 어린 나이를 경험한 것은 10년 전에 19살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 19살짜리 수술을 하고 나중에 26살 돼서 결혼한다고 왔더라고요. 결혼해가지고 왔고 그때 보건수술 같이 해줬는데 그거 조금 보건수술 좀 더 이쁘게 해주고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또 아이 낳아가지고 또 올해 왔다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참 젊은 나이 때 이제 제가 이제 저를 거쳐서 암을 낳고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반갑고 뿌듯한 느낌을 가집니다. 제가 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 가장 기쁨을 느낄 때가 내가 환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때거든요. 그럴 때 가장 기쁨과 또 저희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것은 이게 재발이 돼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이분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그런 거를 고민해야 될 때는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암 환자가 이제 얼마나 이 100만 명이라는 수치는 어떤 수치일까요? 100만 명. 100만 명은 현재 우리나라에 암을 앓고 있거나 암을 치료받았던 분을 다 합한 수치입니다. 거의 이제 마산, 창원 정도 다 합한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암 환자란 말이에요. 인구 5천만에 100만 명이면 50명 중에 한 명은 지금 암 치료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리고 14명당 한 명은 어떤 수치일까요? 65세가 넘으신 분들 중에 14명 중에 한 명이 암 환자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남자는 그 중에 10명 중에 한 명이 암 환자고 여자는 좀 낫네요. 그래서 여자가 오래 살잖아요. 20명 중에 한 명이 암 환자랍니다. 예. 그 굉장히 빈도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되냐면 남자 77세, 여자 83세입니다. 이때까지 살았을 때 남자는 3명 중에 한 명이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암에 걸릴 확률이 33%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10명 중에 3명, 한 4명 중에 1명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도 한 25%에서 30% 가까이가 암을 앓게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이 뭘로 제일 많이 죽을까요? 그렇죠. 예. 어제 신문에도 났어요. 어제자 신문에 이미 2015년 기준으로 통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가 마련된 이후로 암은 줄곧 1등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30% 이상이 암으로 죽고 그 중에서도 폐암, 간암, 위암, 대장암
얘들이 많습니다. 죽는 이유는 얘들이 많고요. 근데 사실은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치료하는 유방암은 순서가 저 밑에입니다. 예, 한 6등 정도로 유방암으로 죽는 사람은 생각보다는 적습니다. 근데 여성분들이 앓는 암 중에 제일 많은 거는 뭘까요? 갑상선암. 예. 그 다음에 유방암입니다. 근데 이걸로는 사실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다른 암에 비하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통계를 보고 생각해 보면 부산 시내에서 1년에 갑상선암은 한 2,000명, 유방암은 한 1,000명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암이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예. 통계 작성 이후로 계속 증가하는데 미국의 경우에도 1년에 1.7%, 우리나라의 경우에 2.9%씩 매일 증가합니다. 갑상선 유방암, 여성분들에게 갑상선 유방암, 대장암, 폐암 이런 순서로 많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얘기를 요약하면 이렇게 암이 발생될 확률이 제가 평균 수명까지 77세, 여성분들은 80몇 세까지 살 때까지 3분의 1, 4분의 1 정도 걸리고 암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보았을 때 누구든 안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을 포함해서 잠재적인 암 환자라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암이 뭔데? 라고 물으면 뭐라 대답하실랍니까? 암이 뭔데? 예? 암적 존재란 건 어떤 뜻입니까? 예. 있어서는 안 될 존재를 암적 존재라 그럽니다. 사회에서 뭐 깡패나 폭력배들과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암적 존재고, 이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사회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거죠. 무질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게 암하고 똑 닮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깡패나 폭력배들을 이제 소탕을 해서 감옥에 쳐넣었다 칩시다. 얘들이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출소를 하면 다시 재발을 하거든요. 예, 다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또 나쁜 영향들을 막 미치고 사람들을 오염시킵니다. 예, 똑같거든요. 이 암적 존재가 유방암과의 그런 어떤 특징들이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학적으로는 암이 뭔데 하면 사람 몸에 우리 정상적인 세포가 어느 순간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그 성장이 조절되지 않는 겁니다. 조절되지 않아서 무한하게 계속 정식을 하는 것을 암이라 그럽니다. 이 무한하게 정식을 하면서 대부분 암들은 이제 피 속에서 발생되는 백혈병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폐암이나 위암이나 간암 또 유방암 이런 것들이 덩어리를 형성하거든요. 덩어리를 만들고 그 덩어리가 혹이 자라면서 계속 커져요. 그리고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주변 조직을 침식해 들어가고 혈액과 림프를 따라서 다른 데로 퍼집니다. 그걸 전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암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절되지 않는 무한한 정식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암이 지금 저희 몸에 있을까요? 맞습니다. 있습니다. 암 환자로 진단을 받지 않아도 있을까요? 잘 알고 계시네요. 어째 그리 잘 알죠? 누가 가르쳐 줬나요? 저희 몸에 암이 있답니다. 하루에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성된답니다. 그런데 암으로 진단받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정말 똑똑하시네. 이 부일 여성 대학의 수준이 진짜. 예, 암세포가 생겨도 우리 몸에 백혈군이, 림프군이 하는 면역 세포들이 이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도록 이제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암 환자가 되지 않은 건데, 이제 암 환자이거나 아니거나의 차이는 별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암이
뭐 자리를 잡아서 덩어리를 형성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잠재적 암 환자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물어봅니다. 제가 암 환자 진단을 많이 하거든요. 한 달에도 뭐 수십 명을 합니다. 물어본 첫 번째가 이게 왜 왔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죠. 오늘 검진권 가져오셨죠? 제가 가져왔거든요. 검진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맞추시는 분을 답이 여러 개니까 손 들어서 맞추시길 바랍니다. 뭡니까? 암의 원인은 손 드십시오. 예, 맞습니다. 검진권 하나 주시고. 검진권이 꽤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초음파권인데 약 1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원인 말씀하십시오. 생활습관 맞습니다. 예. 또 말씀하십시오. 유전 맞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암의 원인 중에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발암물질이겠죠. 발암물질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발암물질은 어디에서 올까요? 음식, 예. 또 공기, 환경오염, 예.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상황에서 발암물질이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모든 음식과 또 화학물질, 또 매연 이런 것들에 발암물질이 노출되어 있고 이 발암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유전자의 분열에 개입이 돼가지고 불순물이 돼가지고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돌연변이가 되면 왜 또 암이 될까? 돌연변이가 왜 암이 되지? 이거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설명해 줄 부분이거든요. 우리 몸에는 암에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기면 이 돌연변이 된 이 세포가 막 정식을 하는데 우리 몸에 태어났을 때 가졌던 세포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을까요? 그거 다 죽고 없습니다. 약 60조 개의 세포가 우리 몸속에 있다고 합니다. 이 세포들이 매일매일 세포 분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자면 이 세포 분열 과정에서 DNA라는 유전자 물질이 정상적으로 복제가 돼야 되는데 돌연변이가 생기면 정상적인 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정상 세포가 생기는 거고 비정상 세포가 생기면 그것이 암세포로 변하는 겁니다. 그것을 암 유전자라 그럽니다. 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비정상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또 암 억제 유전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암 억제 유전자는 뭔가 하면 암이 생기는 것을 억제한다. 정상적으로는 그 유전자에서 비정상 물질이 들어가서 잘못된 분열을 하게 되면 그 세포를 죽이는 자연 세포 자살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량품이 생기는 폐기 처분을 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유전자의 고장이 나면 불량된 불량품을 폐기 처분을 시키지 못하게 되고 그 잘못된 세포가 계속 무한 정식을 하게 되어서 그것이 암세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긴다든지 암 억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암세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묻죠. 뭘 먹어서 암이 된 거죠? 하고 묻습니다. 내가 뭘 도대체 먹었길래 암이 된 거냐고. 수많은 걸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뭘 잘못 먹은 건 없습니다. 다 잘 먹었죠. 다 먹고 배부르고 살찌고 그렇게 하려고 다 드신 건데, 과거에 비해서 암이 늘고 있다는 거는 뭔가를 오랫동안 잘못한 거거든요. 예, 그게 뭔가 하면, 생각해 보면, 어떤 유전자 변형 농산물, 그리고 또 설탕, 밀가루, 또 우리가 또 양식해서 기른 것들, 또 구운 고기 이런 모든 것들에 다 들어있는 그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발암 물질들이 그 영향을 준 거거든요. 이 중에서
제일 영향을 많이 주었다고 생각되는 것이 설탕입니다. 설탕, 밀가루입니다. 즉 탄수화물이죠. 텔레비에 보면 어떤 요리사 나와가지고 온갖 음식에다가 흰 설탕을 막 붓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보고 야, 참 저게 잘하는 짓일까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예, 설탕. 이게 분해돼서 우리 몸에 들어간 포도당이 됩니다. 암세포가 포도당을 주로 먹고 그 대사에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암세포는 우리 정상세포보다 더 빨리 자라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포도당을 섭취를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 이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설탕이 도입되게 된 때가 아마 일제시대 이후로 1900년 이후로 도입됐다고 그럽니다. 그 설탕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는가 동시에 암 발생률도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기 많이 먹잖아요. 고기, 육류나 또 유제품 이런 것들에도 수많은 물질들 또 육류를 생산하려면 어떤 소에다가 항생제도 많이 주사해야 되고 나쁜 것들을 많이 사료로 섞어서 먹이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작용을 했을 겁니다. 또 음식 중에 제일 나쁜 음식이 하나 있어요. 트랜스 지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트랜스 지방은 실제로는 원래 많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식물성 기름, 식용유를 그걸 보글보글 끓이면 트랜스 지방이 형성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음식의 모양을 오랫동안 잘 유지시키기 위해서 식물성 기름을 약간 변형시킨 경화유입니다. 반경화유라고 그런데 인간이 만든 음식 중에 가장 해가 많은 독성이 많은 걸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 지방이 들은 것들이 다 저런 겁니다. 도너스, 팝콘, 여기 감자튀김, 또 튀긴 음식 이런 것들에 전부 다 트랜스 지방이 다 들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트랜스 지방이 넣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함유량이 제로가 돼야 됩니다. 제로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뭘 사서 이제 과자나 뭘 사서 겉봉에 보면 트랜스 지방이 얼마로 돼 있는가 하면 0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0이 실제 0인가 하면 가짜 0이에요. 가짜 0. 그 식품의약품 기준법에 의하면 트랜스 지방 함량이 0.2g, 30g당 0.2g 이하로 되면 0으로 표시할 수 있게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에 오버하지 말아야 될 트랜스 지방 함량은 2.2g으로 되어 있거든요. 30g을 10번만 먹으면 2g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자 먹고 도넛 먹고 그다음에 닭튀김 먹고 많이 먹으면 하루에 섭취하는 트랜스 지방의 함량은 금방 2.2g을 초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0으로 표시되었다 해서 다량으로 섭취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암의 원인 중에 아까 스트레스를 하셨잖아요. 스트레스. 암 진단받은 사람의 거의 절반 가까이는 최근 2, 3년 중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분입니다. 이혼이나 사별 또는 경제적 위기 또 자녀 문제 또 남편과의 불화 이런 많은 고부 갈등 스트레스를 경험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암이 되냐?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작용해서 교감신경이라는 흥분을 할 때 작용하는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요. 그러면 이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부신이라고 콩팥 위에 있는 장기가 있거든요. 거기서 코티졸이라는 부신피질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그거를 다량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부신피질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면 아까 암을 억제하는 세포가 면역세포죠. 면역세포를 다운시킵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생겨났는데 그거를 처리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결국 암을 만들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욕심이 많으면 암 생깁니다, 여러분.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욕심이 뭐죠? 욕심은 자기의 능력과 상황에 비해서 과도하게 많이 얻고자 하는 욕구라 합니다. 사람이 지 분수를 알아야지 분수를 모르면 그게 욕심이 되는 겁니다. 예. 욕심, 뭐에 대한 욕심일까요? 예? 예? 뭐에 대한 욕심이 제일 많습니까? 돈이지 뭐.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게 돈이었잖아요. 돈 하면 이 암이 됩니다. 예. 근데 이 돈을 많이 자기의 그런 능력과 분수보다 많이 벌려면 뭘 하게 되냐면 자기를 혹사시켜요. 자기 스스로를 혹사를 시키고 또 남을 괴롭힙니다. 어쨌든 스트레스를 많이 주게 되는 거죠. 자기와 남에 걸쳐서 많은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암을 이기려면 마음과 생각이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암과 욕심은 닮았거든요. 암을 진단받으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제가 진단을 해보면 이래요. 암입니다 하면 그 진단이 잘못됐다 그래요. 우리가 당신이 의사가 좀 돌팔이라 가지고 암 아닌데 암이라고 부정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화를 냅니다. 진짜 예. 뭐 웃자겠습니까? 그걸 또 화를 내는데 또 받아줘야지. 화를 내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마음이 누그러지면 기도를 합니다. 또 이 암만 나사주면 내가 앞으로는 진짜 착하게 살게. 타협을 하는 거죠. 또 그러다가 뭐 사람도 안 만나고 나가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고 우울감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이런 과정들을 어느 정도 쫙 거치고 나면 암이 맞는갑다. 그러면 치료를 해야지 이제 수용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모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상황을 부정해서야 뭘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거를 빨리 받아들이고 해결점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정과 타협과 우울과 이런 것들을 다 빨리 하고 수용을 하시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암에 대해서 서론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암이 왜 생기느냐, 또 원인이 무엇이냐, 또 뭐 통계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결국에 언젠가는 암에 걸릴 그런 잠재적인 암 환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암을 치료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부터 뭐 그 지발점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암 치료를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분이 두려워하시는 분이 너무 두려워하시는 분을 치료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뭐 암이 어떻고 저떻고 또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두려우면 그런 설명조차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뭐 암에 대해서 두려워할 바에야 이 자세히 모르는 게 더 나아요. 그냥 막 모르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순응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수용을 하게 되면 내가 암이란 걸 알고 두려운 마음을 잠재우고 나면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는 것도 치료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병을 알았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한국인이 이제 죽는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두 번째 이유 맞추시는 분에게 또 검진권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사망하는 뭘로 죽죠 우리가? 두 번째 이유. 맞습니다. 심장질환. 검진권을 하나 드십시오. 신문을 보면 나옵니다. 어제자 신문에
제가 집에서 보는 신문의 두 번째 이유가 심장질환으로 되어 있거든요. 심장병이 알았다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또 혈압이 높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심장에 관련된 어떤 시술 같은 거 뭐 받으라 하면 잘 받고 두려워하지 않는데 암만 걸리면 엄청 두렵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로 튈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컨트롤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조절을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거를 방어한다든지 약을 먹어서 해결이 될지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두려워합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암에 걸리면 치료할 때 힘들 것 같거든요. 첫 번째 암 걸리면 뭐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제가 외과 의사입니다. 이제 모든 어딜 가든 암센터에서 암 치료를 첫 번째 담당하는 의사는 저같이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거든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럼 몸에 칼 댄다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뭐 칼 대가지고 잘못될까봐 겁도 나고. 근데 또 수술은 뭐 완전 재우잖아요. 재워가지고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 한번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그 수술만 받아라 하면 또 받아들이세요. 근데 그 다음 치료가 또 있어요. 항암 치료. 항암 치료 이게 또 무섭거든요. 뭐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뭐 적게는 4번, 많게는 8번, 10번도 넘어가기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 있지 않습니까? 토하고 머리 빠지고 기력 없고 또 예기치 못하는 부작용들 때문에 또 제날 항암을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하고 치료 과정이 힘들 거라는 그런 예측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또 왜 두려워하냐면 내가 죽을까봐 그게 제일 두렵거든요. 옛날부터 암으로 죽었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또 뭐 누구도 안 걸려 죽었더라. 누구도 그러니 나도 이 병으로 죽는 게 아닌가. 이것 때문에 제일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두려움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상대를 아는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성이거든요. 상대의 실체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정말 이 암이 컨트롤 안 되고 조절되지 않는 거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암이 조기에 발견됐다. 크기가 불과 한 1, 2cm밖에 안 된다. 이거 진짜 다행이거든요. 수술만으로도 완치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걸 제거하면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거에 생각해 보세요. 어릴 적에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면 혼자서 걸어가면 무섭잖아요. 발 밑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고 뭐 골목에서 어떤 뭐 깡패나 도둑놈이 나타나서 나를 해할지도 모르고 두렵거든요. 그런데 불을 밝히면 두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려움이란 거는 우리 머릿속에서 이미지상 많이 만들어낸 거지 실제 두려움보다는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뭐 너무 과장된 것이다. 그렇게 여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절대 홀로 있지 마시라는 거죠. 이 일이 생기면 누구와 얘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앞에 암을 앓았던 분들, 너는 어떻대? 그 치료 어떻게 했는데? 누구한테 수술 받았는데? 또 수술 항암 치료 받으면 어떻대 저떻대 하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게 되면 내가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 실마리들이 차근차근 풀리면서 어느 정도는 마음이 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좀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상황을 좀 유머러스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게 되어 있거든요. 항상 웃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웃음 치료 다니시는 뭐 다른 데서 웃음 치료 다니시는 할머니 계신가 봐요. 잘 계세요 하면 다 건강해, 잘 있지. 그러면서 뭐
내가 뭐 위안 말긴 거 빼고는 다 잘 있어. 뭐 많이 70, 80 넘었고 또 세상 살면서 자식 낳고 남편 또 있고 또 자식들 다 결혼해서 잘 있고 이 정도면 됐지 뭐. 즐겁게 웃어 넘길 수 있는 허허거리면서 넘길 수 있는 그런 유머러스한 그런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되지만은 이런 것들을 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 자세가 암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다른 의사 선생님들과는 달리 이제 제가 이제 의과대학 졸업한 다른 동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암 환자를 많이 치료를 하거든요. 암 환자를 다루는 의사이기 때문에 좋은 게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 저희 인격적으로 또 삶에 대한 통찰력이 남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암을 통해서 삶에 대한 성찰과 또 어떤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암이 걸리면 뭘 생각을 하게 되어야 하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돈이 얼마나 많고 또 사회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고 또 지식이 많아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사람인가 몰라도 그런 거 싹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거든요. 과거에 지가 암만 잘 나면 뭐예요? 지금 암에 걸려서 이거 치료해야 되는데 또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모든 과거의 행적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됩니다. 암 환자가 된다는 것을 인생의 겨울이라 표현을 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되면 나뭇가지가 봄, 여름 동안 무성한 이파리, 화려한 꽃들 그런 걸 다 떨어뜨리고 앙상하게 가지 만들어내고 겨울의 차디찬 바람 앞에 벌거벗고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런 과거를 성찰을 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인데 저희 수련 때 굉장히 막 톡식하고 무섭고 말 한마디 못하겠고 또 독선적이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2008년에 그랬으니까 한 18년 정도 전에 이제 폐암이 걸렸거든요. 그것도 폐암 3기 넘었어요. 근데 그동안 암 치료를 해오시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워지고 순해지고 또 남의 말을 들어주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자기가 너무 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더라고요. 또 수년 전에 저에게 또 치료를 받으시다가 돌아가신 암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 여자지만 굉장히 성공을 하셨어요. 돈 많이 벌었고 막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암 환자가 되어서 이제 삶이 이제 죽을 때가 됐을 때 그동안 너무나 바빠서 돈 벌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는 것에 활동을 하다가 잊어버린 게 있거든요. 가족에 대한 사랑, 또 남편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나 자신의 삶이 좀 더 성숙되는 기회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가야 될 것은 인내하는 겁니다. 참 힘든 일을 겪으려면 인내심이 좋아야 되거든요. 치료 과정이 항암 과정이 약 6개월간 있으면서 온갖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마치 이걸 그냥 포기하고 싶을 것 같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맨날 드는데 그렇지만 이것을 인내하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치료가 다 끝났는데도 어떤 분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2008년에 수술하고 2012년에 재발되어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평생 이게 순탄해라는 법도 없거든요. 이게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상승 하강 곡선을 이렇게 타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암 환자가 됐을 때 깨달아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죽음에 대한 올바른 준비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사고를 당했다. 비행기 타다가 뭐 이게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죽었다. 그게 좋겠습니까? 갑자기 내가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내가 간다는 이별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죽었다. 또 연세 드셔가지고 그냥 이제 갑자기 돌아가신 걸 고상이라고는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는 삶이 허망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 것보다는 암 치료를 하게 되면서 뭐 잘 나았으면 또 좋겠지만은 또 그 기간 중에서 내가 죽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과거에 잘못했던 사람에게 가서 용서도 구할 수 있고 또 내가 원한 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거 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원한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삶을 오래 살았다고 칭송받았던 예를 좀 본 적이 없어요. 집에 90 노인 계신 분 있으시죠? 정말 마음에서 제발 우리 어머니 만수무강하시옵소서 100세까지 사시옵소서 하시는 분 있겠습니까? 요즘 귀신이 바쁜가 봐. 그럴 수 있거든요. 뭐 지금 연세 많이 드셔가지고 정신도 오락가락 하시고 그러시는데 95인데 요즘 왜 이래 요즘 그 귀신들이 바쁜지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삶이 오래 살았다고 칭송받지를 못합니다. 사는 동안 얼마나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내가 사랑을 받았고 이렇게 했느냐 그거에 의해서 저 사람은 정말 잘 살았어 이렇게 칭송을 받게 되고 저런 사람이 삶이 기감이 되는 거라 사람들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 대해서 깊은 성찰 또 죽음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된 게 암을 치료하는 동안 고대에 이제 로마 시대 때 장군이 나가서 전쟁에서 이겨서 개선을 하게 되면 개선 장군이죠. 그러면 뒤에 이제 이겼으니까 노예들을 잡아옵니다. 그 뒤따르는 노예들한테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외치게 합니다. 이거는 로마어로 라틴어로 니도 죽을 거란 거를 기억하라. 너희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개선 장군이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명예, 부 이런 권력 이런 거에 도취되어서 너도 죽을 자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는 마라라는 것을 노예들로 하여금 외치게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항상 우리도 죽을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암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살면서 욕심이 불끈불끈 올라오고 천년만년 살 것 같으신 분이 있다면 한 번씩 저기를 가십시오. 여기 가셔서 혼자 가십시오. 혼자 가셔서 한 바퀴 두 바퀴 돌면서 생각을 한번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해요. 제가 한 번씩 찾아가는 데거든요. 여기 우리 어머니가 없는데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저도 한 번씩 예? 여기에 영락공원 택 타고 가면 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암을 또 치료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있는데 홀로 남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앞에 드렸는데요. 암에 걸리고 나면 사람이 무력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또 자신감을 잃게 되고 또 소외감, 홀로 남게 된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의사도 암이 걸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의사가 암이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더 높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신문에서 봤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의사들이 또 욕심이 많거든요.
저 공동묘지에 가야 되는데 안 가거든요. 그리고 술 많이 먹고 그러거든요. 그 의사들이 암이 많이 걸려요. 환자들 보고는 담배 피우지 말라고 지는 담배를 피우거든요. 그 의사분이 암이 걸렸는데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유명한 의사인데 나는 이제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그런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동료 의사들이 자기 빼고 다 하는 것 같다. 실제로 소외가 되거든요. 옆에 동료 의사가 암이 걸렸는데 회식 있는데 그 사람 부릅니까? 회식이 있으면 술 마시고 뭐 해야 되는데 또 안 부르게 되잖아요. 불러도 또 안 가게 되고 그러면 또 소외가 되죠. 그래서 암에 걸렸을 때 홀로 남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암에 걸리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 전에 사회적 관계들이 다 절단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희 병원에서 유무회라고 한우회를 만들고 이분들이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이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거든요. 이런 모임들이 나중에 보면 암의 치료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실험적으로 미국의 어떤 스탠퍼드의 정신과 의사가 이제 말기암 환자, 유방암 환자 20명을 데리고 실험을 했는데 한 10명은 주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자기 암에 대해서 치료 과정에 대해서 또 즐거운 일, 기쁜 일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했어요. 그 모임을 하면 뭐 먹을 것도 먹고 즐거운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1년간 모임을 하다가 다 흩어졌어요. 그러다가 한 2, 3년 후에 이제 어떻게 됐나 딱 보니까 그 모임을 착실히 했던 사람일수록 불안감, 우울감 이런 것이 훨씬 적었고 더불어서 생존 기간이 거의 2배까지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연에 의해서 사람 인자가 홀로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려면 제일 어려운 게 누군가 하면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제일 높은 사람일수록 관계적으로 누구에게 기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는 자만심이 있거든요. 허영심이 있거든요. 그걸 다 버려야 됩니다. 그거 버리지 않으면 관계적으로 누구에게 기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걸 다 버리고 다른 상대방에게 자기가 내려가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올라오게 할 수는 없다고요. 예. 그래서 홀로 남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뭐 치료를 하고 계신 분이지만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어떤 분이 잘 낫게 되냐면 신앙심이 있는 분이 잘 나아요. 신앙심이 독실한 분일수록 제가 아시는 분 한 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이 치료를 하면 사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치료를 하면 암이 틀림없이 나을 거란 강한 믿음을 가진 분이세요. 이런 분들은 뭐 항암 치료를 해도 잘 들어요. 듣는 빈도가 훨씬 높다는 거죠. 예. 유방암이 잘 낫습니다. 제가 치료하는 암은 연기는 거의 99% 완치, 1기는 98%, 2기라 해도 90%에 95% 이런 객관적으로도 좋은 치료 성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믿음을 더하셔야 됩니다. 1950년에 미국에서 이제 좋은 약들이 개발되기 전에 크레바이오젠이라는 이제 기가 찬 약물을 실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특효약이다. 이래가지고 그걸 연구를 하다가 어떤 암 환자가 자원을 해서 저요 치료할게요. 아직 임상 시험이 안 됐는데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약을 줬더니 암이 싹 녹아내렸어요. 완전히 싹 녹아내리고 있었는데 이 약이 사실은 별 효과가 없는 약이었거든요. 그게 언론에 살살 누출이 됐습니다. 그게 누출이 되자마자 다시 그 환자의 병세는 급속도로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진들이 이상히 여겨서 사람에게 믿음이란 것이 암을 정말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인가를 실험하기 위해서 이 크레바이오젠이라는 약을 다시 연구를 열심히 해서 독성이 없게 새로 만들었다 이렇게 속였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약을 주사를 했는데 실제로 그걸 주지를 않고 그냥 물만 타서 줬어요. 생리식염수. 예, 그걸 플라시보라 그럽니다. 예, 그랬더니 다시 암이 싹 줄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미국 식약청에서 최종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해버렸어요. 이 약은 실제로는 암 환자의 효과가 없다. 그 발표가 난 뒤 수일 내로 그 환자가 병세가 다시 심해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증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지금 암을 치료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 내가 80을 사는 동안 언제 암을 당할지 모르거든요. 이런 믿음이란 것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요지는 암에 걸렸을 때 두려움을 첫 번째 떨쳐내야 됩니다. 그리고 암에 걸렸다면 내 인격이 성장하고 또 삶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또 죽음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고 또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현대의학적인 이제 치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치료를 하면 세 가지 맥입니다. 세 가지 맥은 첫 번째는 수술이고 두 번째는 항암 치료, 그다음에 방사선. 이 세 가지는 현대의학에서 암을 치료하는 세 가지 주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와서 진단이 됐는데 수술을 안 하겠다 그래요. 안 하면 어찌 되냐 묻는 사람 꽤 많거든요. 근데 진단이 됐을 때 대부분 1기 아니면 2기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수술을 하면 완치가 되는, 컨트롤이 되는 상태에서 그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은 제일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꼭 받아야 된다. 두 번째, 항암 치료 또 안 하겠다 그래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항암 치료를 안 할 수 있는 조건들은 몇 가지들이 의학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항암 치료를 하기 유방암의 경우에 항암 치료를 하기 전에 수술을 하고도 절반이 재발이 됐거든요. 그렇지만 이 보조적인 항암 치료 덕분에 재발률이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이거를 보조 항암 치료라고 합니다. 수술하고 현재 유관적으로 암이 없는 상태에서 항암 치료를 하는 걸 보조 항암 치료를 하는데 보조 항암 치료의 효과가 20-30% 이상이 될 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해야 될 때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방사선 치료는 힘들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기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가족 중에 누군가 말기암을 앓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말기암 때 하는 항암 치료는 좀 다릅니다. 이거를 고식적 항암 치료라 하거든요. 암 사기 때 하는 거를. 이 고식적 항암 치료라는 거는 암의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암의 크기를 좀 줄여보자는 거거든요. 줄이고 진행되는 속도를 늦춰 가지고 삶의 질을 좀 더 높이고자 하는 게 말기암의 항암 치료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 사실은 정해진 기간과 횟수가 없는 게 이 말기암 항암 치료입니다. 그런데 끊어줘야 되는 때는 있습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항암 치료를 하는 거는 이게 너무 과도한 거거든요. 그 치료의 효과가 그 부작용보다 더 높다고 판단되어질 때까지만 항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에 삶의 집착이 강한 나머지 내가 저 항암 치료를 받으면 내 몸에 말기인데 암이 없어질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컨디션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암 치료에 집착하는 것은 삶에 대한 낭비가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항암 치료를 과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돌아가시기 석 달 전까지 6개월, 3개월까지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가 40%가 넘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그 빈도가 한 20-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한 달 전까지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도 한 30%나 됩니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인데 그 독한 항암 줘서 뭐 하게요? 좀 더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이 좀 맑고 온전하고 대화가 가능한 상태로 두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시게 하는 게 더 낫지. 그래서 가족과 자신의 주관적인 의사소통, 교류를 통해서 이까지 했으면 최선을 다했다 하고 항암 치료를 끊어주는 그런 결단이 필요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강의는 암 예방을 조금 하고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할 것입니다. 예. 암을 예방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특정 암이 예방하는 백신이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러스에 의해서 암이 생긴 것이 확실해진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예방 주사를 맞음으로써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고요. 또 간암 같은 경우에 B형 간염이 암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간염 예방 주사를 맞는 것이 암을 예방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암들이 백신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방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뭘 먹으면 암이 예방이 됩니까? 하고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확실한 그게 있으면 저부터 먹죠. 남들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 그렇지만 암을 치료함에 있어서 그런 원칙들은 있습니다. 또 질문 한 개 드릴게요. 수술적으로 암을 예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누가 그랬을까요? 네, 여기 검진권 하나 주십시오. 우리 졸리라는 이 사람이 암을 수술적으로 예방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특이한 경우로 암 유전자, 유방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방암 유전자 BRCA라는 브라카라는 암 유전자를 가진 경우에 50%에서 많게는 유방암 난소암이 70, 80%까지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고모 친척 중에 한 명이 이미 유방암 유전자에 의한 암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측 유방을 다 미리 예방적으로 절제를 해서 확실하게 유방암이 안 걸리게 한 거죠. 그러면 뭐 폐암 걸리지 않기 위해서 폐 잘라내고, 대장암 안 걸리면 대장 잘라내고, 위암 안 걸리면 위 잘라내고, 뭐 자포 때문에 뭘로 살아갑니까? 이거는 수술적으로 예방한다는 거는 이거는 참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혹시 그러실 분이 있으면 일단 유방암 예방하실 분들이 있으면 오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을 뭘 먹으면 좋겠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죠. 저희 암을 치료하신 분들에게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많이 보편화된 얘기들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영양 식이요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양이 부족하나요? 잘 드시죠? 지금 뭐 너무 잘 먹어가지고 살이 안 빠져서 문제인데 사실은 암 환자들이 대부분 영양 부족과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 3대 영양소는 많이 먹거든요. 많이 먹는데 인체의 생리적 기능,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바이타민 또 미네랄 이런 거는 상당히 결핍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뭔가 하면 인체 기능을 생리 기능을 잘 유지하려면 철, 칼슘, 마그네슘 아주 미량이지만 꼭 필요한 것들이 그런 거를 미네랄이라 합니다. 광물이죠, 광물. 이런 것들이 다 제외된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만 찌지 칼로리만 풍성하지 실제로 힘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그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또 비타민, 미네랄 이런 걸 다 합해서 5대 영양소라 하거든요. 이게 다 들어있는 거를 드세요. 그게 뭔데? 그게 뭔데? 하고 묻죠.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현미 잘 아시죠? 현미밥을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쌀을 도정을 해서 껍질을 다 까서 먹는 게 백미고, 껍질의 일부를 남겨두고 쌀 눈을 남겨둔 게 현미입니다. 이 미네랄과 비타민이 대부분 95%가 이 쌀겨와 쌀 눈에 있거든요. 이거를 싹 다 제거를 한 백미야말로 이 탄수화물 위주, 아까 설탕이라 그랬잖아요. 포도당이 위주가 된 이 영양 결핍이 된 식품입니다. 맛은 좋은데 저도 사실 현미보다 백미가 더 맛있거든요.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현미를 섞어서 좀 먹습니다. 꼭꼭 씹어서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콩을 발효시키면 우리가 옛날에 된장, 청국장 이런 거를 주로 먹고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할 때 암이 이렇게 많이 안 걸렸거든요. 콩을 발효시키면 된장이 되는데 여기에 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뿐만 아니라 미네랄, 비타민이 다량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는 이러한 음식들이 다 영양 균형이 다 맞춰져 있는 식품입니다. 콩에 대해서 묻습니다. 콩 먹으면 한때 암이 걸린다는 썰이 있었어요. 썰이. 그렇지만 콩에 이제 호르몬 유사한 것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콩을 많이 먹는 지역에서 암이 적다는 것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콩은 유방암 학회에서도 인정된 것으로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또 식물성 호르몬 제제, 석류 먹으면 어떻게 되나 또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 역시 암에 대해서는 그 식물성 호르몬 제제들은 암을 일으키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또 우리가 식사 습관의 원칙으로 삼아야 될 것이 채식입니다. 채식. 인체의 구조가 하나님이 조물주가 만들었을 때 초식 동물은 소장, 대장의 길이가 길게 만들어졌고 또 사자, 호랑이처럼 육식 동물은 막 뛰어다녀야 되니까 창자의 길이가 짧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중간이거든요. 초식 동물보다는 짧고 육식보다는 깁니다. 그래서 채식을 위주로 하면서 육식을 간간히 먹어주는 이런 식습관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네. 고기는 어떻게 조리하는 게 좋은가? 이렇게 끓이거나 태운 것보다는 수육을 해 드시는 게 낫다. 또 오메가3, 오메가3가 이제 염증을 감소시키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생선, 씨앗 이런 것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이 있는 채소, 과일, 이런 토마토, 브로콜리, 배추, 양배추, 올리브 이런 것들이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해산물, 부산에 사시는 분들 해산물 많이 먹거든요. 해산물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버섯류, 단백질이 소스로 단백질 원으로 이 버섯만큼 또 좋은 것이 없거든요. 이 버섯류, 등푸른 생선. 예. 또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면역을 높여야 됩니다. 면역이 아까 이제 우리 몸에 매일매일에서 수천 개의 암세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걸 다 없애주는 것이 자생적인 면역입니다. 근데 이 암세포란 것이 우리 몸의 세포가 일부 변형된 것이라 이 면역세포가 완전히 다 처리를 못하기도 합니다. 이 면역 메커니즘들을 교묘하게 피해가거든요. 이 면역세포가 자기를 못 알아보게 한다든지 또 면역세포가 옆에 오지 못하도록 물질을 발산을 해요. 암세포에서. 면역이란 거는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이제 면역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면역 증가시키는 특별한 주사들이 없나요? 있기는 하죠. 면역 치료가 암 치료 아직까지는 암 치료의 주된 치료는 아직 아닙니다. 이 면역 치료 중에서는
값이 비싸지만 NK-셀 치료라든지 수지성 세포 치료 이런 것들 뭐 일본에서도 하고 요즘 국내에서도 가격이 비싸지만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암에 걸리지 않은 분들 또 암이 완치가 돼가지고 잘 살아가시는 분들이 할 만한 것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면역력을 높이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대개 다 아시는 거죠. 금연, 과일, 채소 이런 통곡식을 먹고 운동하시고 체중 관리, 혈압 조절, 술, 뭐 아주 소량, 적당하게 또 잠을 잘 자는 것. 사실 사람들이 뭐 병에 안 걸리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다 이거 못해서 병원에 오시는 거거든요. 이 이유가 이 세 가지만 잘하면 다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못하게 하는 것들이 스트레스, 욕심, 또 마음의 화 이런 것들이 그것들을 못하게 하는 기저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 치료 또 저희 문화센터에서는 웃음 치료라는 걸 하거든요. 이 웃음이란 것이 아까 유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유머를 만들어주면 면역 세포가 엄청 활성화됩니다. 사람이 한 번씩은 엄청 웃어줘야 돼요. 파한대소 완전 자지러질 정도로 웃어줘야 몸에 세포 각 곳곳에 이제 혈액 순환이 잘 되고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웃음도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자, 한번 웃어볼까요? 저는 원래 잘 웃어요. 저는 원래 우리 어머니가 그래 태어날 때부터 웃었다 그랬거든요. 잘 웃으셔야 면역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 말씀을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암이 증가하고 있고 통계적으로 3분의 1, 4분의 1이 암 환자로 죽고 있는 상황에서 잠재적인 암 환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암을 이기려면 두려움부터 없애야 되고 또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삶에 대한 깊은 성찰,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좋은 마음가짐을 관계를 좋게 만들고 또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이후에야 성공적인 암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우리의 건전하고 좋은 생활 습관을 통해서 암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저희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